안녕하세요. 아크릴에서 헬스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신현경입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은 MLOPS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MLOPS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 정제, 배포, 모델까지 개발하는 전 과정을 하는 개념입니다. 이 앞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MLOPS 알긴 했는데 도대체 어디다 써야 되고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딥시크가 세상을 놀랍게 했었죠. 딥시크를 접하면서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은 단순히 활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것 같다. 이러한 많은 공포감을 갖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부터 저희 회사 아크릴에는 많은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됩니까? 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그분들이 저희에게 하는 질문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데이터를 정말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이 데이터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라는 질문. 그리고 인공지능 만들 때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라는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우리 직원들을 감소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큰 고민을 합니다. 데이터를 정말 가지고 있는가? 대부분의 기업들은 데이터가 아닌 그냥 자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라 하는 것은 무엇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업무에서 생성된 데이터다 보니까 실제로 인공지능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하고 저장, 정제, 그리고 표준화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앞에 있는 MLOPS와 같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줄일 수 있나요? 사람 줄인다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더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해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을 이렇게 개발할 때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요. 인공지능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요. 지속적인 투자, 지속적인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인공지능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다들 고민을 하면서 저희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럼 인공지능이 어느 업종에서 과연 성공을 할 건가? 제조업, 대기업, 아니면 헬스케어, 어딜까요? 저희 아크릴에서는 인공지능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파트는 헬스케어라고 보여졌습니다. 왜 헬스케어가 인공지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 강의를 들을 때는 사례 위주랑 저는 제 경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상에 앉으셔서 볼펜을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우리 회사의 데이터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같이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헬스케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헬스케어의 미래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병원에 들어오면 어떤 거가 될 것인가가 2번 단계와 3번 단계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4번 단계에서는 해외에서는 어떻게 헬스케어를 디지털 전략화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헬스케어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헬스케어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건강보조식품을 먹었다. 나는 오늘 병원에 갔었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헬스케어는 맞습니다. 나를 좀 더 건강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떤 업무인가를 보게 되면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는 만성질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건강을 하는 자기관리, 웰니스 시스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 전, 몇 년 전에 우리를 세상을 발칵 뒤집은 코로나에 있는데요. 코로나를 진단하는, 테스트하는 이런 것도 헬스케어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대부분 헬스케어인데요. 이거를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인공지능을 만든 게 혁신이 필요하고 중요하냐면요. 헬스케어는 가장 강력하게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의사가 진단을 할 때 혹시나 하는 실수를 찾아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할 때 운동을 하라고 코칭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당뇨약을 잊으셨네요 라고 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죠. 이것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요. 지금 보신 것처럼 맥킨지에서 이렇게 AI가 활용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는 힘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힘스가 뭐지? 여기 있는 대부분 분들이 힘스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요. 힘스라 하는 것은 미국에서 만든 기구인데 병원에 그리고 의료기관의 디지털 기술을 평가하는 곳입니다. 즉 뭐냐면 앞에서는 우리가 하는 광범위한 헬스케어였다면 힘스는 병원에서 쓰는 디지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어떨 때 쓸까요? 라고 하면 비용을 절감하거나 아주 디테일한 의료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검색할 때 쓰여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많이 병원에서 쓰고 있는 거는 임상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병원 내에서는 CDS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냈을 때,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할 때, 이런 에비던스가 있고, 이런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라는 거를 인공지능이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죠. 저희 아크릴에서도 국내에 있는 대형 병원들과 함께 CDSS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앞에는 헬스케어, 뒤에는 병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헬스케어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을 할 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대부분 저희를 찾아와서 말씀드리는 분들은 나 인공지능 좋게 만들고 싶어요. 성능을 좋게 해주세요. 단순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일회성으로 끝나실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개발할 때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게 성공 요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우리 회사에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뭐부터 고민해 볼까? 첫 번째,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럼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한 명이 오던 환자를 2명이 올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제품을 100원짜리 제품을 200원으로 팔 수 있을까? 하는 부가가치 창출. 두 번째는 업무의 효율성인데요.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병원은 간호사, 의사, 검사실, 영상의학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환자들이 옮겨가면서 많이 반복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업무를 줄여주는 거, 이런 업무 효율성도 있을 건데요. 아마 이 부분은 모든 업무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 가끔은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좀 보시게 되면 과거에 원전 사태 이런 아주 간단한 거 하나를 실수를 해서 큰 사고가 나는 게 있거든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갖고 오류를 감소하는 것. 크게는 제가 많은 컨설팅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 3가지를 보면 여기에 우리가 어떤 것이 맞추면 될까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헬스케어 쪽에 이런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했을까 한번 보면요. 초반에는 영상의학과, 병리과, 암과에서 많이 활용을 했고요.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진료과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바로 비전기술입니다.
영상의학과, 병리과, 안과는 인공지능이 활용이 된 게 한 8년 전 정도 되는데요. 이때는 인공지능 기술이 LMM이나 NLP, 자연어보다는 비전 기술이 아주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성장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기술의 성장,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업무의 중요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이제 우리는 보니까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포감도 생기고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도입 전에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세 가지 측면에서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비용입니다. 진짜 내가 요번에 해서 사장님께 결제를 올렸을 때 혹은 사장님께서 내가 이거를 도입했을 때 한 번이 아니라 10년 동안 우리 회사와 같이 파트너로 계속할 수 있는가? 라는 지속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는 쓴다면 사람보다 더 잘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인공지능을 했는데 사람보다 잘 못해요. 그러면은 쓰지를 않겠지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AI를 꼭 써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 인공지능보다 사람이 쓰거나 인공지능이 아니라 룰 베이스를 쓰거나 인공지능이 아니라 엑셀을 써서 더 좋다면 인공지능을 꼭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들 저한테 제가 이걸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공지능 회사에서 AI를 꼭 써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크릴 힘든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을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하는 게 저희 아크릴과 저희 고객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도입 전 고려사항을 서로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인공지능이 병원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인공지능이 병원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드릴 때 막연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자산이 연결이 되고 효율성이 있고 정확한 진단을 돕는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인공지능이 저희 아크릴에서 개발한 나디아라는 의료 정보 시스템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크릴은 제품을 만들 때 항상 기술을 하기 전에 비전과 목표를 아크릴에서는 인공지능이나 제품을 만들 때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무엇을 고민하냐면 어떤 기술을 잘 접목하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미션이 무언가를 매우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목표는 사람을 향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병원에 들어왔을 때는 병원과 사람이 소통하는 의료 공간,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료 공간은 우리가 보는 컴퓨터이고 서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원이라는 것이 진료만 하는 곳인데 의사랑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함께 숨쉬게 될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저희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의료 정보 시스템 나디아는 아래에 같은 세 가지의 미션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가 불편하지 않고 아주 간편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의료 인공지능이 소통해야 되는 것은 의사, 간호사 말고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의료 장비입니다. 의료 장비의 MRI, CT, 검사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정제, 표준화해서 의료 정보 시스템에 넣는 것도 우리 아크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상호 운용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는 열심히 장비랑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정보 시스템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병원의 요구사항, 그리고 각각 의사, 간호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해서 병원과 간호사 모든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 그럼 너희가 만드는 의료정보 시스템은 도대체 뭐가 달라? 라는 질문을 하실 겁니다. 아크릴이 개발하고 있는 의료정보 시스템 나디아는요, 일반 의료정보 시스템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약간이 매우 큰 차이인데요. 병원에서 쓰시는 의사 선생님이 사용을 하실 때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조나단이라는 의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운영 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즉, 나디아 안에는 조나단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조나단이라는 인공지능 개발 데이터 플랫폼 위에 의료 정보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편리하게 지난번부터 환자를 진료할 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인공지능이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 정제, 가공해서 표준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왔을 때 인공지능으로 이 사람은 언제 데이터를 보고 싶지 하면 자동으로 쉽게 추출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얼마 전에 이 환자와 유사한 환자를 봤어. 근데 이 사람을 좀 추천해 줄 수 있지 않니? 이러면 인공지능이 다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좀 더 환자에 대해서 집중해서 좋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런 나디아라는 시스템은 현재는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해외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디아 버전은 클라우드로 되어 있고요. 클라우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에 제약이 있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저개발국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개발국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아직 병원의 의료정보 시스템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처럼 단계 올라가서 의료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처음부터 들어가는 의료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말이 돼? 저개발국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탑재되거나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는 의료정보 시스템을 갖고 싶어? 라는 질문이 오실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PC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사용했고 거기서 PC를 사용했고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갔는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인공지능은 되게 익숙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의료정보 시스템을 납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한테 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자신 있다. 나는 프로그램을 잘 쓸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상당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분들은 마우스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더블 클릭은 매우 어려워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설명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더블 클릭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서로 다 웃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저개발국에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더 다른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업은 선진국도 중요하지만 중저소득국,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 같이 함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저소득국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병원 내의 의료정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아래 보시는 것처럼 비대면 협진 시스템입니다. 그럼 비대면 협진 시스템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비대면 협진 시스템이라는 것은 원격 의료 시스템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원격 의료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불법이야 합법이야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해외에서는 원격 의료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큰 병원을 오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3시간을 걸려서 오세요. 그리고 대부분 분들은 지역에 있으셔서 보건소를 가시는데 보건소에 오시면서 너무 많은 힘든 일들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원격 의료로 해서 큰 병원과 보건소를 연결하는 시스템은 매우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크릴에서 개발한 나디아는 해외에서 첫 번째 진출할 때 원격 의료 시스템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네, 그럼 저희 나디아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정보 시스템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낯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고요. 병원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간호사, 검사실, 임상병리과,
그리고 의사, 간호사, 영양사 선생님들 각각 본인들에 대한 부분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보시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각각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있는 의료 정보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는 최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는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무가 가장 먼저 개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내야 되는 OCS가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간호, 병리, 약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공지능 개발하기도 어려웠고요. 데이터를 구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크릴에서 개발한 나디아는 이런 데이터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가 잘 구조가 되어 있고 프로그램 단위가 모듈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병원마다 필요한 솔루션을 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크릴 나디아의 특성은 유연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 정보 시스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의료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고요. 데이터가 표준화돼서 서버에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남았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를 수집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서버가 클라우드 비용, 오늘 하시는 애저에서 클라우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병원이 사용을 하지 않겠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병원 내에서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샌디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뭐냐면 병원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할 때 지원해주는 진단 보조 시스템입니다. 진단 보조 시스템이 아크릴에서 만든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보통 3단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과 정제라는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사진을 막 찍거든요. 피부 사진도 찍고 아니면 환자 상태도 찍고 했을 때 사진을 모으는 솔루션. 그리고 병원에서 의료정보 시스템을 의사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입력을 했을 때 그거를 구조화해서 하는 솔루션. 이런 데이터 수집 정제 솔루션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AI 기반으로 해서 진단 보조하는 솔루션입니다. 사례를 잠깐 몇 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전립선인데요. 이 전립선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이냐면 만 50대 남성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부 요로 증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소변을 보실 때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변을 볼 때 좀 개운하지가 않는데 이거를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하부 요로 증상을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을 해야 됩니다. 하부 요로 증상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변을 나올 때 이렇게 소변을 짜주는 힘이 있고요. 하나는 소변이 나오는 요도가 폐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만 가지고는 우리는 이게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럼 이 원인을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피검사, 그리고 환자들의 문진, 그리고 초음파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원인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 다양한 데이터가 서로 시너지를 내서 인공지능이 이 환자의 증상을 찾아줘서 너는 하부 요로 증상의 원인은 DUA라는 그런 것들을 잘 진단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게 쉽게 하면 욕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욕창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는 않을 텐데요. 욕창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자가 오래 누워 있게 되면은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쉽게 잘 낫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욕창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병원에 있을 때 욕창에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에 대했을 때 어떤 약을 발라야 되지?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이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간호사가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집에서는 간병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보고서 나는 이 사람에게 빨간 약을 발라야 돼, 노란 약을 발라야 돼, 오늘 치료를 해야 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욕창 진단 의료기기로 사진을 찍으면 이 환자의 단계는 욕창 3단계이니까 지금 어떠한 약을 바르세요 라는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욕창 진단 의료기기의 추천을 받아서 빠르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빠르게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에게는 진료 기간이 단축되고 진료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병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 보조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문진 데이터라든지 증상 데이터를 가지고 약의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병원에 있는 데이터가 있고 우리는 어떠한 진료과가 명확하다면 한번 아크릴과 고민하시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CDSS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병원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의사의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서 매우 많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전문 병원이나 대학교 위주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의료 정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디지털 전환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이라고 해서 한국에는 많이 발전을 해서 제가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에서 의료 데이터를 가졌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베트남에 있는 다낭병원입니다. 다낭은 따뜻한 곳이고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낭병원에서는 응급실에 환자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응급실에 오는 환자가 주로 어떤 환자냐면 배가 아파서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행을 왔다가 다쳐서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냐면 응급실에 너무 많은 환자가 오는데 오지 않아도 되는 환자가 오고 있고요. 혹은 관광객이 아닌 베트남에 있는 주민들이 실제로 병원을 오셔야 되는데 이분들을 잘 관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방에서 오는 환자들이 잘 관리를 해주고 싶은데 또 오신 환자 중에 반은 꼭 오지 않으셔도 되는 환자들인데 차를 타고 3시간, 5시간 걸려서 병원을 오시는 거였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게 다낭병원의 응급실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면 다낭병원에는 아주 최신의 병원의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는 매우 열악해서 의사도 없고요. 간호사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작은 마을에서 떨어진 분들은 보건소에 오게 되고요. 보건소에서 오시면 그 의사나 간호사가 있는 게 아니라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냥 큰 병원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병원에서는 정말 많은 환자들이 오고 안 와도 되는 환자들이 오고 정말 오셔야 되는 환자는 못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해결하자. 그러면 이렇게 오신 환자는 주로 어떤 환자일까 봤습니다. 대부분 열대의학 환자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염병 환자였었는데요. 이분들은 날이 덥다 보니까 그 전염성 질환이 많았습니다. 말라리아, 댕기열, 수질성 질환 이렇게 많은 질환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열이 나면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열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열이 나니까 큰 병원에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낭병원의 열대의학과 감염병을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 5분과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한테 가장 많이 오는 환자들의 질병명이 무엇인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찾았고요. 이 10개에 관련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이것들을 다 라벨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증상이 있었을 때 이 환자들은 말라리아다, 이럴 때는 어떤 거다 라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많은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학습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말라리아일 확률 몇 프로, 아니면 댕기열 확률 몇 프로를 따져서 의사 선생님한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중요한 환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가졌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만족도를 가지셨던 거는 다낭병원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다낭병원 응급실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 이거 너무 좋은데?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전문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어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좋은 제품이겠지만 나한테는 필요 없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당황했는데, 그러시면서 뒤에 하신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나는 감염병 전문이니 이 제품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보건소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없는 곳에서 이것을, 이 데이터만 입력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댕기열일 확률, 이런 것을 알아서 큰 병원으로 보낸다면 매우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보건소에 많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보건소 가서 설치를 해봤는데, 거기 있는 보건소에 있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환자들에 대한 문진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큰 병원을 갈지 안 갈지 잘 알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고요. 하나의 단점을 또 말씀드리면, 보건소가 3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 할 수가 없어서 가정 내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내까지 확산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가정에 있는 분들이 글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항이 한 40가지 정도 되는데 보건소까지 와서는 문항을 할 수 있었지만 가정 내에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베트남 사례를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인공지능은 누가 사용할 건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글을 알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인터넷 환경도 중요하고 디바이스가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필수 제품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체크하고 확인해야 될 것은 매우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아크릴에서 했던 사업 중에 우즈베키스탄의 정부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2026년 전 국민 건강보험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어떤 데이터? 국민의 데이터죠. 왜 국민의 건강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건강보험을 하려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질환, 어떤 대상자에 대한 걸 정리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가지고 보험의 적용 범위를 하고자 국민의 건강 데이터를 모으고자 했고요. 두 번째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공공정부에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국민 건강 데이터 경제를 하고자 목표를 세워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었던 게 뭐냐면, 환자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그냥 무작정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 내에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자 했고요. 그 버전은 클라우드였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모든 전 국민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수도인 타슈켄트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타슈켄트 내에 의료 정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역별로 점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이었지만 나중에는 집 하나하나, 개인 하나하나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서 나중에는 AI 헬스케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금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는 각각 병원마다 프로그램이 달랐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은 정부 주도로 의료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표준화된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가 있었고, 미래에는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해외에서 베트남이나 우즈벡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케어와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 사례, 해외 사례 다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처음에 들어서 낯설기도 하시고 좀 흥미롭기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공지능과 데이터, 헬스케어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좀 더 즐거운 그리고 좀 더 건강한 행복한 데이터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 경험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비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